돈 들어갈 때가 천지니까요. 왜 이렇게 학원비는 비싸고 물가는 비싼지요. 정말 가끔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무월급쟁이로 살다 보니 한 달 한 달을 겨우 버티고 사는 처지입니다. 마이너스 대출까지는 손을 안 대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겨우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보였죠. 그때부터 저는 삶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여기서 더 은행 빚을 지면 애들 학원비는 낼 수조차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직장에 다닙니다. 저와 아내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에 다녔지만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런 저희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위해 식탁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해오냐고. 투잡이라도 할까? 우리 나이에 배달이라도 해? 아님 대리운전? 정말 답이 없다. 뭐? 투잡? 그러다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오거든.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애들 학원 싹 줄여. 지금 애들한테 나가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뭐? 안 돼 그건. 우리 애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거 몰라? 당신은 애들 공부가 장난인 줄 알아? 툭하면 그만두라고 하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우리 애들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절대 욕심 아니라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애들 학원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천지개벽이나도 보내야 한다는 듯이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애들 수준이면 학원만 꾸준히 다녀도 가능해. 근데 학원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애들 대학도 못 가고 인생 나고자 되는 거 순식간이라니까. 참네.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우리 때랑은 산업 환경이 차원이 다르다고요.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는 애들 천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저와 아내는 아이들 학원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다퉜습니다. 안 돼. 그럼 우리 애들한테 막노동이나 하라는 거야? 됐어. 다음부턴 학원비 얘기 꺼내지도 마. 우리의 논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고 저희 한숨은 점점 깊어져만 갔지요. 학원비는 절대 안 된다고 고수를 하니 집주인에게 한 달 내로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만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러 간 참이었지요.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남아있던 터라 제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은행 창고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장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넨가? 그래, 전세자금 내가 해줄 테니까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주게. 네? 장인어른께서 돈이 어디 있다고요? 나도 이제 혼자 아닌가? 그냥 이번 참에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 장인은 이미 고령의 노인이었는데 석 달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방이 3개 딸린 집에서 혼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죠. 비록 오래된 빌라이긴 해도 그거 팔면 돈이 꽤 될 테고 그 돈으로 방 하나짜리나 2개짜리로 줄이시면 혼자 사시기에는 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이른 시일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계속 꺼림칙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장인어른이 혼자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딸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손자들한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놀러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참에 우리와 살림을 합치려는 건 아니겠지 싶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자금을 빌려줬다는 핑계로 자주 왕래를 하다가는 어쩐지 우리 집에 같이 살겠다고 나서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 말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합가를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집안에서 장인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다니요. 차라리 지금 전세금 빼서 시외로 이사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절대 이사할 수 없다고 할 테지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어.
전세 자금을 해주신다네. 근데 그거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야? 어머, 정말?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안 된다고 해놓고 당신한테 전화했지? 하긴 생색내고 싶으셨나 보다. 당연히 그 돈 받아도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 마땅히 뾰족한 방법도 없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런데 괜찮을까? 그냥 혹시 아버님이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참. 당신도? 우리 집에도 이미 당신하고 나랑 나이 먹은 사람이 둘이나 되는데 아버지까지 어떻게 같이 살아? 그건 나도 절대 반대야. 그러니까 걱정 마. 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만 어머니 명의로 종신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어. 그래서 아마도 그 돈으로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습니다. 하긴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면 모를까. 직장에 다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고령의 아버지까지 모시면서 살겠습니까? 지금도 고등학생 두 아들 챙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우리의 전세금이 해결된 것 같아서 그날은 밤에 잠이 잘 오더군요. 집 이사 다니는 거 생각보다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다음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더군요. 집이 없으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줘야 하는 집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회사에서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오늘 시간 돼? 아, 미안. 나 갑자기 회의 잡혀서 애들 데리러 못 가겠는데? 뭐? 나도 오늘 회식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뭐 어때? 애들 다 컸어. 버스 타라고 해. 애들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려면 버스에서 얼마나 시간을 버려야 하는지 알아? 아, 진짜 아빠라는 사람이 남 얘기하듯이 한다니까? 내가 뭘. 그럼 택시를 태우든가. 지들도 이제 다 컸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당신은 언제까지 애들을 끼고 살 거야?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도 아닌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됐어. 당신한테 부탁한 내가 잘못이지.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 픽업보다 회식이 우선이니. 아, 됐어. 끊어. 아내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덩달아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애들이 다 컸는데 택시 하나 못 탈까봐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그게 사달이 됐습니다. 집에 가보니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 턱하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회식 후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였죠. 아니, 자네는 지금 퇴근하는 건가? 아휴, 술 냄새. 자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고주망태로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겐가?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집에는 몰랐나? 내가 애들 학교에서 학원까지 다 데려다주고 끝나고 데려왔네. 애들이 지금 한참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되겠나? 장인은 저를 보면서 못마땅한 듯 혀를 찼습니다. 저는 장인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온 게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그 시간까지도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는데 거실에 앉아있는 장인어른이 신경 쓰였죠. 장인어른은 아내를 기다리는 듯 거실에 TV를 켜두고 있었고 그 소리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잠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서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등교 준비로 바빴습니다. 자네는 밥 안 먹나?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뜨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뭘 먹으면 속이 쓰려서요. 아버님 드세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이 집에 가장이 밥을 든든히 먹어야 아이들도 따라하지. 안 그런가? 그리고 장인이 말을 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와서 앉질 않고. 아유 참. 장인의 말에 아내와 아이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살아생전 장모님도 제게 잔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참 그렇더군요. 아빠는 잔소리 좀 그만해. 이 나이가 5학년하고도 5반이에요. 아침밥 안 먹어도 잘 사니까 그냥 출근하게 놔둬요. 저는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욕실로 향했습니다. 장인과 같이 산다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지요. 게다가 그냥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장모님도 살아계실 때에는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
여보, 오늘은 먼저 가도 돼. 애들은 아빠가 데려다 주실 거야. 어? 그래? 아버님 댁에 가시면서 데려다 주셔도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시간 없어도 시간을 내야지. 안 그런가? 어쩌면 아빠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심해. 애들 학교에서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지. 저는 또다시 장인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신발을 챙겨 신었고 얼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비난하시는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집에 가보니 장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오늘도 늦어? 이번 주 내내 바빠. 내가 예전에 말했는데 당신 다 까먹었지? 어제라도 다시 말해주지 그랬어. 그럼 아버님도 일주일 내내 여기 계신다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애들 픽업 너무 잘해주시니까 한동안은 맡길까 해. 아니면 당신이 해주던가. 애들 다 컸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다 매일 우리 집에 사시는 거 아니야?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시고 같이 사는 건 너무나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아내한테서는 더 한숨 나오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우리 아빠가 그냥 공짜로 지내는 거야? 막말로 우리 전세 자금도 보태주고 애들 픽업까지 해주시는데 뭐가 불만이야? 당신도 참 너무해. 우리 아빠 혼자 지내시는 게 애잔하지도 않아? 잔소리 그거 몇 번 들었다고 그거 불편해서 온지 하루 만에 투덜투덜. 진짜. 당신이 전세 자금도 해오고 애들 픽업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 아빠 도움 필요 없다고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내는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너무 어린애 같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싫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도 전세금을 구할 수 없으니 제 속은 문드러져만 갔죠. 저 그날 친구들과 소주를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화가 나서 마시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가 저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면서 안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젠 하다 못해서 매일 술을 퍼마시는 거야? 아빠 있으면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래. 나 전세금 5천만 원도 없고 애들 픽업도 할 시간도 없다. 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핑계까지 대면서 나한테 술도 마시지 말라는 거야? 집에 와서는 아버님 TV 보는 것도 신경 쓰여서 조용히 지내야 하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겠어. 안 그래? 당신 왜 그래? 아버지랑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잔소리하는 거?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없어? 그냥 노인이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줄 수 없냐고. 뭐야,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지내시기라도 한다는 뜻이야? 왜 죄다 당신 마음대로야? 저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장인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투고 말았지요. 저희가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듣더니 결국 장인이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정말 놀라울 만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자네가 어쩜 나한테 이러는가? 나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하도 부탁해서 돈도 더 해준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지내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대놓고 시위를 하는 겐가? 참, 나도 됐네. 그냥 나한테 빌려간 5억이나 갚으게. 나도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 돈 빌려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장인어른도 화가 잔뜩 나셨는지 큰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5억이란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네? 제가 5억을 빌렸다고요? 5천이 아니라 5억을요? 아니,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졌죠.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아빠가 지금 치매 오시나 보다. 진짜 아니야. 아빠한테 5억이 어딨다고 나한테 빌려주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갑자기 아내는 장인어른의 팔을 붙잡고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드는 것 같아서 미심쩍긴 했지만 장인어른이 5억을 빌려줬을 리도 없을 것 같아서 이래저래 혼란스럽게만 했습니다. 뭔가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찝찝했죠.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잘못 말했네. 하긴 내가 5억이 어디 있겠나. 아이고 참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5천하고 5억은 천지 차인데 내가 그만 말실수를 했네. 미안하네. 장인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저는 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이대로 가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안 되겠어요. 다시 나와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5천인데 5억으로 뻥튀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참에 정확하게 계약서라도 하나 써서 공증을 받아야겠어요.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해도 갚을 건 갚아야 하니까요. 저는 주변을 휘 둘러보고 A4지 용지를 찾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계약서를 써둬야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았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순간에 장인어른이 5억을 갚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 말에 아내와 장인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뭐? 계약서를 쓰자고? 아휴, 우리 사이에 뭘 그러는가? 그래, 우리끼리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오늘 아빠가 한 말은 어쩌다 나온 말실수라고. 그치, 아빠? 그럼 내가 장난이 너무 과했네. 5천을 5억으로 말을 했으니 말이야. 내 앞으로는 그런 농담도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아내와 장인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거래라고 해도 요즘엔 계약서를 써두는 게 안심이 되는데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둘을 보고 있으려니 제 의심은 더 확실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약서 말고 녹음이라도 해두죠.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저 이러다가 5억 덤터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녹음을 해두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보고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했던 말 다시 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까먹지도 않을 테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정말로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아버님, 녹음기 켰고요. 저희가 5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 맞죠? 나중에 5억이니 뭐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녹음기를 켜둔 상태에서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장인의 한숨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